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의 앤손입니다. 첫 시간에 배운 것들을 다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경매를 할 때는 복습이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경매장에서는 연습이 없습니다. 내가 잘 모르면 소중한 돈을 헛되게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가보면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후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매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경매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느냐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경매의 준비 단계, 매각 준비 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미리 배우신 것도 정리할 겸 그 이후의 절차까지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경매 절차를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경매의 시작은 당연히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고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여 개시 결정을 내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가 되어 있었죠. 임의 경매 같으면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거나 강제 경매 같으면 판결을 받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임의의 준비가 있었지만 본격적인 경매의 시작은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부터 경매가 시작되는 거죠. 자, 법원에서 경매가 시작되면 일단 법원은 준비 기간을 대략 2달 내지 석 달을 잡는데 그것이 배당 요구 종기입니다. 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경매를 여러분에게 매각하기 위한 준비, 많은 절차를 거치죠. 자, 하나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했다는 것을 채무자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경매 대상 부동산의 현재 상황과 그 점유자를 조사하기에 집행관을 내보내죠. 그것이 현황조사입니다. 자, 이 현황조사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경매 대상인 부동산을 얼마의 가격으로 처분할 것인가, 그리고 그 내부에 어떤 권리가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명합니다. 자, 이런 준비를 거쳐서 경매 대상인 부동산의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신고하라고 또 통지를 합니다. 자, 권리 신고 또는 채권 최고죠. 그래서 이 부동산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있는 모든 점유자,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권리 신고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외에 전세권자나 가등기권자, 가압류권자나 세금을 청구하는 국가기관도 역시 이 기간 동안 교부 청구나 아니면 권리 신고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절차이죠. 자,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매를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매각이죠. 법원에서는 매각하기 전에 신문에 광고를 내거나 인터넷상에 공지를 합니다.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리고 금액, 조건 등을 명시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서류를 또 하나 공지를 합니다. 그것이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이 매각 물건 명세서는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있는 모든 권리, 임차인, 그리고 낙찰 이후에 지워지지 않는 권리까지 모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여러분에게 공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권리 판단을 쉽게 하고 불측의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내용을 집약한 것이 이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매각을 공고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경매를 해서 자, 이것이 낙찰되기도 하고 또는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서 유찰되기도 하겠죠. 자, 유찰된다면 만약에 그것은 다음 기회에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금액을 20% 내지 법원에 따라서 30% 저감한 이후에 다시 경매를 실시합니다. 만약에 낙찰이 되었다면 대략 일주일 후에 여태까지 경매 절차가 하자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여서 이것을 낙찰 허가 또는 낙찰 불허가의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에 낙찰 허가가 났다면 곧 잔금을 넣으라고 통지가 오겠죠. 그래서 잔금을 넣게 됩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합법적인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낙찰자가 잔금을 넣지 않고 미납하였다면 자, 이 부동산은 다시 경매를 합니다. 그래서 낙찰됐던 시점의 금액으로 보증금은 법원에 따라서 10%가 아닌 20% 또는 30%로 다시 경매를 하게 되죠. 또 그 이전에 만약에 낙찰됐던 것이 불허가 됐다면 그 불허가의 사유에 따라서 그 불허가의 사유를 보완한 다음에 다시 또 경매를 합니다. 그때는 보증금이 원래대로 10%이죠. 그런데 다시 경매, 불허가 된 사건이 다시 경매할 때 원래 최초의 금액으로 할 거냐 아니면 불허가 된 시점의 떨어진 금액으로 할 거냐는 불허가의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상세하게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자,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법원은 모든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순수로 정해서 배당이라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경매의 마무리 단계죠. 경매의 목적이 채권의 회수에 있는 것이고 이 채권 회수가 결국 이 마지막 배당이라는 절차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거용 건물을 낙찰받았다면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배당을 받는 그 시점에서 명도를 하게 되죠. 잔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자가 됐지만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채무자를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명도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확실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경매의 전반적인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만약에 여러분이 이해관계인이라면 그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낙찰자가 낙찰받은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낙찰 허가가 나기 전으로 불허가를 신청하셔야 되는데 만약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잔금 낸 이후에는 낙찰 불허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해관계인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자기 권리를 제때제때 행사해야 온전하게 자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경매 대상인 부동산의 임차인은 반드시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를 이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해야만 권리를 보호를 받습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권리를 보호받는 채권자가 있고 또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만 권리를 보호받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를 해야만 자기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실제 사례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자료를 같이 보실까요? 대법원의 경매 정보 검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경매 3개의 사건을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건은 좀 특별한 내용입니다. 경매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국법사건, 신법사건이라는 말을 가끔 들으시는데 요즘 경매하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99%가 신법 사건인데 간혹 구법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구법 사건에 대해서 잠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사건 번호가 서울중앙법원 98타경 5469 98년 사건이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구법과 신법의 기준은 2002년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2002년 7월 1일 이전에 경매가 시작된 사건을 우리는 구법 사건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같이 보실까요? 자, 사건 번호가 나와 있고 사건의 접수일자가 98년 7월, 개시결정도 98년 7월, 부동산 임의경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경매 대상인 물건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자, 그 밑에는 많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경매 대상인 물건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일반 주택의 토지와 건물입니다. 자, 기일 내역을 보실까요? 아주 오래전인 98년부터 경매가 시작되다가 자, 그 당시 가격이 3억 4,400, 지금 가격과는 다릅니다. 3억 4,400의 경매를 진행하다가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는데 불허가 되었습니다. 불허가 되고 그 이후로 이 경매를 잠시 스톱시켰습니다. 잠시가 아니고 장기간 스톱을 시켰죠. 그 내부에 어떤 소송하고 관계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2007년부터 다시 이 사건을 경매를 진행하게 됐었는데 이때는 아주 오랜 기간이 흘렸죠. 감정가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감정가를 가지고 다시 경매를 해서 현재까지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최근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고 대금을 미납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3억 4,600의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볼까요? 자,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에 많은 이해관계인들과 법원 사이에서 많은 문서들이 오가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권리를 주장했던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이나 이해관계인, 채권자, 법원,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 사건을 일반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같이 비교해서 보실까요? 종로구 신영동에 주택이 경매가 나온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대지가 95평, 건물이 72평, 토지 건물 전부가 경매 대상인데 여기 특이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국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건은 신법인데 이 사건은 국법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 7월 1일 이전에 경매가 시작된 사건, 국법 사건이라고 그러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매는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경매를 진행하는데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경매를 진행했었고 지금과는 조금 다른 규정에 의해서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나 국법 사건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에 아주 드물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신법과 국법의 구분을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일단 국법이 나왔으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제가 일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감정가는 이게 아니었지만 현재 다시 재감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최저가가 이렇습니다. 자, 2007년 10월 달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고 대금을 미납을 했습니다. 자, 누군가가 낙찰을 받고 대금을 미납하게 되면 다시 새로이 경매를 할 때 입찰 보증금은 현재 신법에서는 최저가의 10% 또는 대금을 미납했으니까 최저가의 20% 또는 법원에 따라서 3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법 사건이므로
최저가의 20% 30%가 아니고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20% 30%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건을 관심을 가지고 입찰을 하신다면 3억 4,600의 20%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4억에 사시겠다면 8천만 원의 보증금을 준비해서 입찰을 하셔야 실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국법과 신법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입찰가의 10%, 신법은 최저가의 10%, 이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물건의 내용은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래쪽에 좀 더 다른 내용을 볼까요? 자, 토지가 경매 대상 94평이고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 지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건물은 1층, 2층 건물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2층 건물 끝에 위반 건축물 대장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2층 건물의 일부가 정축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된다. 그래서 낙찰자는 2층 건물에 대한 불법에 대한 책임도 낙찰자가 떠안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제10회 건물도 부합물로서 매각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이 사건의 복잡한 내막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98년에 진행했던 사건을 여태까지 이것이 경매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복잡한 내용을 말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굳이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등기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임차인은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먼저 따져보셔야 되는데 대항력에 대한 판단은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를 먼저 찾으셔야 되겠죠. 말소 기준 권리는 등기부상 가장 앞에 있는 건저당이나 가압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97년도에 바늘농협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권리보다 앞서 전입한 임차인을 우리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97년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이 보이죠. 자, 세 사람이나 보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 임차인에 대한 기록을 보면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 이 임차인들은 전입이 되어 있지 않다. 주택의 임차인은 전입을 상실하면 대항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 전입은 빠르나 실제 이 사람들은 모두 대항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있는 황씨만 대항력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좀 더 밑에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96년에 지모 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출을 받고 또 가처분이 있었습니다. 이 황 씨의 가처분이 이 임차인과 같은 동일인으로 보입니다. 자, 그 이후에 많은 권리들이 붙어 있는데, 자, 여기서 보이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소유자 지 씨에 대한 소유권 말소를 청구하는 예고 등기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다툼이 있어갖고 현재까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고 등기에 대한 것은 따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만, 자, 현재까지 소송을 어떻게 진행했다는 기록들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별개로 예고 등기 공부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소송과 경매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 예고 등기의 결과에 따라서 소송이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의 소유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른 사건을 보실까요? 자, 이것은 역시 2002년 사건입니다. 2002년 사건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법 사건은 접수일이 2002년 7월 1일 이전. 그래서 이것도 국법 사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대법원 사이트는 현재 진행되는 내용은 상세히 그 내용을 절차에 따라서 보여주지만 경매가 끝나고 배당이 종결된 사건은 더 이상 상세한 내용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2006 타경 15374 사건을 보시면 아래쪽에 배당이 끝나고 그 이후에 자세한 내막은 더 이상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끝난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자료를 찾으실 수가 없고 일반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은 정보를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작구 대방동에 나온 사건을 같이 하나 보겠습니다. 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이 나와 있고 건물도 경매 대상인데, 자, 여기 보면 건물은 전부이고 토지는 지분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토지가 경매 대상인데 토지 전체가 아니고 일부 지분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이 토지의 지적도를 보면 옆 건물이 이 토지 옆의 일부 토지를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필지 중에 일부 토지는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서 일부 토지만 경매 대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등기부를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가 98년 새마을금고 근저당입니다. 자, 이 새마을금고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이므로 이것보다 앞서 전입한 사람을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전입한 사람은 모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그 사람이 이 보증금을 임대차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사건을 같이 보실까요? 자, 다음 사건은 수원시 조원동에 집이 하나 경매 나온 내용인데, 이 내용은 미리 배우셨던 민법 365조에 의한 일괄 경매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자세히 같이 보실까요? 자, 다가구가 경매 대상이고 토지와 건물이 경매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정가는 2억 5,600,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8,300까지 떨어졌고 낙찰은 8,400이 됐습니다. 자, 이 사건이 경매로 나오기 전에 한 번의 경매가 더 있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소유자가 박 씨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박 씨가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이미 한 번 경매로 나왔던 토지와 9억을 낙찰을 받았었던 거죠. 자, 토지와 9억을 낙찰을 받고 현 소유자가 9억을 없애고 새로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 이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와 건물을 국민은행에 저당을 잡혔습니다. 국민은행 저당 이후에 원래 있던 구건물을 없애고 새로운 건물을 지었을 때, 자, 국민은행 저당권자는 이 건물을 경매 신청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 자, 결론은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료를 같이 다시 보실까요?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등기부상에 국민은행이 임의 경매를 신청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등기부상 어디에도 국민은행이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임의경매는 전세권이나 건저당이나 담보가등기에 의한 경매인데 여기 국민은행에 이러한 권리는 없죠. 그래서 이것은 국민은행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줬고 그 이후에 새로이 신축한 건물을 국민은행에서 일괄로 경매 신청한 것입니다. 자, 민법 365조에 의한 일괄 경매를 할 때 토지 저당권자는 낙찰된 대금에서 토지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건물은 건저당하지 않았으므로 낙찰 대금 중 건물에 해당되는 것은 토지 저당권자가 배당을 못 받는다는 것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민법 365조에 의한 일괄 경매구나. 그리고 일괄 경매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이 사건 전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은 앞부분 매각 준비 단계에 있어서를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매의 기초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기초적인 지식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발판이 되므로 여러분들은 이 기본적인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매는 이 절차가 중요한데 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입찰한 물건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대법원의 기록으로 판단하셔야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